중요한 부분은 설계, 스프링클러 설계를 한다. 그러면 그 국제적인 어떤 국제 선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NFPA하고 우리하고 설계 방식의 차이는 뭐냐? NFPA는 설계 방식이 위험 용도에 따라서 위험 용도를 경급, 중급, 상급으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원의 양이라든지 살수 밀도라든지 또 급수 시간을 정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하이파일드 스토리지라 해서 우리가 좀 래크식 창고처럼 높게 적재된 고적재 창고에 대한 거기에 따른 수용 물품 기준으로 해서 그 수용 물품이 뭐 플라스틱류냐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수용 물품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나 탄광등은 또 특수 용도 기준에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NFP의 설계 방식이 있고요. 자, 우리 설계 방식은 NFP의 일반적으로 쓰는 그 위험 용도 기준으로 하면 각각 급수 시간, 헤드 간격, 최대 방호 면적, 하나의 입상관에서 어떤 단일층에서 최대 방호 면적, 그 다음에 살수 밀도 등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이제 봐야 되고요. 자, 그 NFP의 살수 밀도 그래프가 이게 5,000, 4,000, 3,000, 뭐 2,500, 2,000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있어. 뭐 경급, 중급, 원투, 뭐 상급 어떤 이런 식으로 이거 있죠. 여기에 보면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프링클 방호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방호 면적이 아니고요. 스프링클러 작동 면적입니다. 오케이. 방호 면적이라고 이게 어떤 그 NFP에 번역을 하는 기관에서 번역을 할 때 이걸 방호 면적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여기 스프링클러 작동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살수 밀도. 그러니까 방호 면적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몇 개가 터진다라고 봐야 돼. 불이 나면.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방호 면적이 스프링클러가 다 터지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그건 우리로 치면은 뭐죠? 몇 개 터진다라고 하는 기준개수예요. 기준개수. 기준개수. 최대 몇 개까지 터진다. 이건 기준개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방호 면적 우리 뭐 3,000제곱미터 그게 방호 면적이잖아요. 방호 면적이 잘못돼서 저는 공부할 때 별로 의심하지 않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별로 이제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르칠 때 보니까 이게 방호 면적.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스프링클러 몇 개 터진다고 볼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스프링클러의 수평거리 있잖아요. 설치 수를 할 때 수평거리 기준으로 나옵니다. 하나의 각 구역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까지 몇 미터 이내에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수평거리죠. 최근 기준이 바뀌었죠. 래크식 창고가 빠졌어요. 따로 래크식 창고 기준이 없습니다. 래크식 창고도 뭐 특수 가연물이냐 면 1.7, 무대 특수 가연 1.7, 내화 구조는 2.4,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타 구조는 2.1m 이렇게 됐지. 래크식 창고가 따로 있지 않다. 그게 빠졌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마 2.6인가? 2.6인가요? 예, 2.6m로 아파트 쪽이 원래 3.2m에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NFP에 보면 closely spaced sprinkler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closely spaced sprinkler. 이건
가깝게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우리로 치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곡물을 방어하는 스프링클러 개념입니다. 또는 드렌치 설비. 드렌치 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하면 별도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곡,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곡부에 대한 방어 개념과 같습니다. 자, 헤드를,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결정을 하려면 스프링클러 헤드에 뭘 보고 결정을 할 거냐, 모양을 보고 할 거냐, 가격을 보고 할 거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열 감지 특성과 방사 특성을 가지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평가를 합니다. 헤드의 소화 특성은 열 감지 특성과 방사 특성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걸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ESFR이에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헤드. ESFR은 다른 것과 달리 실제 AD, 가연물의 표면에 도착하는 물의 양, 소화기에서 가연물이 표면에서 요구하는 물의 양, ADD가 RDD보다 더 클 때 이 지점은 우리가 화재를 진압, 여러분 화재를 제어합니다. 자, 화재 진압을 목표로 하는 것이 ESFR 헤드입니다. 자, 화재를 조기 진압하려면 RDD가 커지기 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세가 커지기 전에 해야 되고, 그러면 ADD도 RDD가 커지기 전에 해야 되니까 조기 감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기 반응 특성인가요? 조기 감지 또는 반응, 감지, 반응. 조기에, 그러니까 RPI 같은 게 작은 거 해야 돼요. RPI. 그러겠죠? 그 다음에 실제 도달하는 ADD도 커야 돼. ADD 물방울 도달하는 물방울이 커야 됩니다. K값이 커야 됩니다. K값. 높은 K값. 그래서 물방울의 방사 특성, 스프링클러의 방사 특성은 방수 특성과 열 감지 특성이다. 방사 특성은 열 감지 특성 관련돼서 C값, 그 다음에 또 RTI 이런 방사 특성은 K값. 이 K값이 어떻게 되냐, 이 스프링클러 헤드에. C값이 어떻게 되느냐, 또 RPI가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이 헤드의 우리는 특성을 알 수 있어요. 그 헤드의 특성을 최대한 잘 나타나고 있는 게 ESFR 헤드라는 거죠. 그래, ESFR은 ADD가 RDD보다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ADD가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떠냐, 조기에 감염 개방되는 헤드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RDD가 작게 하기 위해서 조기에 반멸 개방돼야 되겠다. 화재가 커지기 전에 ADD가 크게 하기 위해서 K값이 커야 되겠다. 자, 헤드를 설치하는데 중요한 또 하나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균일한 살수 밀도를 갖추도록 해야 되네. 균일한 살수 밀도를 저하하는 것은 뭐냐? 원인은 뭐냐? 균일한 살수 밀도를 저하하는 원인. 스키핑, 건너뛰어서 동작하더라. 스키핑 현상이 있고, 또는 살수는 데는 장애물에 살수 장애가 있더라. 스키핑과 살수 장애. 대표적인 살수 장애.
보호 등에 의한 장애도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가 만드는 그림자 영역만큼 물방울이 미치지 못하는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 그 다음에 건너뛰는 거 콜드 숄더링, 콜드 솔더링. 숄더면 어깨고요. 솔드는 납땜이라는 뜻이에요. 콜드 솔드, 납땜 부분이, 납이 있는 부분이 아주 차가워져 버리는 거. 콜드 솔더링. 그 다음에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 이런 것들이 균일한 살수 밀도 저해가 있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 자, 크게 보면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눠지고, 헤드가 폐쇄된 것들은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합식 이런 것들로 나눠집니다. 자, 다른 것들보다는 건식 쪽이 좀 우리한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건식 쪽은.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할 말이 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이 방수 지연 때문에 설비를 제한을 합니다. 설비 크기를 어떻게 제한을 하냐? 일단은 설비 규모, 2차적 배관 규모가 몇 갤론,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 화재안전 기준으로 나와 있죠. 2차적 규모가 1893리터. 그러니까 500갤론이에요. 500갤론이에요. 500갤론 하다 보면 1893. 500갤론 이하면은 이제 문제 없고, 500갤론이 넘어지면 60초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0갤론 넘어지면 750갤론 이내면 급속 개방장치를 설치. 500일 이하면 뭐 문제 없고, 750에도 급속 개방장치 설치되면 문제 없고, 그 이상 넘어지면 60초 이내에 방사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 그 다음에 건식 밸브의 방수 지연 시간의 트립 시간의 개념. 방수 지연 시간은 트립 시간과 소화수 이송 시간인데,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관이 열려서 유체가 여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적으로. 그게 트립 시간이에요. 열려서 헤드까지 여행하는 시간, 트립 시간. 그게 이제 그 공식이 있죠. 공식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식 밸브에서는 프라이머리 워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또 워터 칼러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더라 하는 것들도 아시면 좋겠고요. 준비작동식은 딱이 그것보다는 NFPA에서 세 가지 인터락 방식, 인터락 방식이 인터락, 싱글, 그 다음에 더블 인터락,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인터락 방식을 그 개념을 알고 비교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층건축 간이 스프링클러. 아까 우리 법규가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이 스프링클러 쪽에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안전 기준에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안 챙기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층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성능위주 설계로 다 모든 것들이 주제가 흡수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성능위주 설계는 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나올 거고요. 자, 기타 수계 소화 설비, 옥내 소화전. 옥내 소화전은 딱이 0.653 그 정도 옥내 소화전 하고. 자, 물분무 스프링클러 비분무 비교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미분무 쪽에는 미분무수가 정의를 DVF 뭐 400 마이크로미터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미분무수의 정의의 개념. 미분무수의 장단점. 미분무수는 원래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하고 미분무 설비가 등장 배경이 같습니다. 그 미국에 1800년대 선박회사 사장이 있었는데 배가 화재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좀 자기 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머리를 쓴 게 증기기관으로 그때 했잖아요. 그 증기를 내뿜어 가지고 불을 끄는 걸 했었어요. 근데 개념은 좋은데 증기가 불났을 때 막상 또 필요한 증기가 안 만들어져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길래 증기 대신 이산화탄소를 압축으로 딱 해놨다가 이산화탄소를 뿜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최초로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근데 증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증기로 불을 끄서 아주 그 참신한데 그러면 이제 펌프로 물을 아주 증기처럼 만들어서 분사를 하면 물이 꺼질 수 있고 그것도 되겠네. 해서 나온 게 미분무 설비예요. 그래서 미분무 설비는 원래 선박 엔진에 대한 방어를 하려고 하다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어쨌든 미분무 설비는 가스하고 거의 비슷한 설비, 가스. 그러니까 물이 그냥 가스 상태로 거의 가는 설비죠. 그러다 보면 미분무 설비는 가스 상태로 만들려면 엄청 고압 설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미분무 설비에 대해서는 정형화가 안 돼 있습니다. 직접 한번 설비를 하려면 공간에 두고 실제 불을 꺼봐야 돼요. 그래서 불이 꺼진다. 그러면 이 설비를 여기 갖춰놔도 되겠구나 하는 걸 실증을 해야 되는 설비입니다. 그리고 설계자가 모든 걸 결정을 해요. 방사 시간이든지 뭐 방사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설계 도서를 꼼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를 미분무에서는 일반 설계 도서하고 그 다음에 일반 추가 설계 도서라고 했던 거예요. 용어가 일반 설계 도서가 특별설계도서, 특별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별설계도서는 일반 설계도서와 특별설계도서는 NFPA의 화재 시나리오가 NFPA 101에서 화재 시나리오가 0번부터 8번까지 화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시나리오는 우리가 지금 안 가지고 오고 있고 0번부터 7번 시나리오를 우리 국내에서는 적용을 하는데 0번 시나리오가 일반 설계도서고 0번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 다음에 1번부터 7번 시나리오에 맞춰서 하는 게 특별 설계도서예요. 0번은 일반 시나리오는 뭐냐면 용도별 시나리오, 여기가 병원이냐 여기가 창고냐 용도별 제식사 특성에 맞는 시나리오고 2, 3, 4번부터는 그러니까 0번이라고 하기로 그렇고 아무튼 나머지는 화재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느냐예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 설계도서와 특별 설계도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분무 설비에는 별도의 시험도 해봐야 돼요. 시험. 설비 자체를 이걸 적용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제법 이 미분무 설비에 대해서는 좀 할 게 많고, 자, 보소화 설비. 보소화 설비는 물이 기름보다 무겁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기름은 둥둥 떠버려요. 그러나 포를 하면 공기를 물이 잔뜩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가볍게, 기름보다 가볍게 만들어서 기름 위에 띄워버릴 수가 있어요, 물을. 그러면 질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산소하고 기름하고 접촉을 차단을 할 기름을 질식을 시킬 수 있고
또 포는 기본적으로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냉각, 질식과 냉각을 하고자 하는 게 포소화약제. 포소화약제 혼합 방식 5가지 방식을 잘 그림을 그리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창단점까지 그걸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포소화 설비는 법적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화재안전 기준상의 포소화 설비가 있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탱크를 방어하기 위한 포소화 설비가 있어요. 탱크 방어용 포소화 설비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탱크 방어용 고정포 방출구하고 1형부터 1, 2, 3, 4형 특형 하고 있는 게 고정포 방출구고, 그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탱크 방어용 포소화 설비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한테 더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고정포 방출구 1형부터 특형까지입니다. 그래서 1, 2, 3, 4형은 콘루프 탱크에 설치되고, 특형은 FRP에 설치되고, 그 다음에 1, 2형 콘루프 탱크에서도 상부포 주입 방식, 그 다음에 3, 4형은 저부포인데 4형은 반저부포죠. 밑에서 올라가는데 뿌려지기는 유면에서 뿌려지는 방식이 4형이고요. 그 포 모니터 쪽도 모니터는 이거예요. 이거 방수총을 모니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수총이 설치돼 가지고 모니터가 보면 감시하는 거, 감시. 어떤 공간을 감시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이제 포를 쏴주는 포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포 모니터를 어떻게 설치해라? 주로 이제 해안가 쪽에 인수 기지 그런데 이제 포 모니터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모니터에 대한 기준도 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탱크에다가 포를 할 때 탱크에서 포를 쏠 때 윤화 현상이 나타나더라. 탱크 위에서 내다보면 지붕에서 내려면 포가 이쪽에 이렇게 포가 깨져가지고 여기서 다시 불이 붙는 윤화 현상 로 우리가 포와 관련돼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 가스계는 할로겐 화물 및 불활성 기체, 그 다음에 할론,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그리고 가스계는 아니지만 가스계처럼 동작하는 분말 소화 설비 정도를 우리가 전역 설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스계 공통적인 부분들은 설비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저장 용기를 개방시키면 첫째는 이제 저장 용기 설비 동작은 약재는 고압으로 저장되고 있다. 그러면 용기만 개방시키면 약재는 저절로 그 압력에서 갈 것이다. 그래서 저장 용기를 어떻게 개방하느냐? 용기 개방을 가스 압력식, 전기식, 기계식. 전기식은 솔레노이드가 저장 용기 밸브마다 용기마다 달려가지고 그걸로 하는 거고, 가스 압력, 가스의 힘으로 별도의 기동용 가스를 넣어서 가스 힘으로 하고, 기계식은 와이어 같은 걸 연결해서 툭 채버리는 방식이고, 그런데 주로 우리는 가스 압력식을 쓰더라. 가스 압력식을 쓰고, 그래서 저장 용기를 어떻게 개방을 해주느냐. 그 다음에 몇 개의 용기를 같이 함께 해서 여러 개의 방어구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여기 이걸 집합관이라고 해요. 집합관에서 실제 이제 불이 난 쪽으로 가도록 각 구역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기 열어주는, 이건 선택 밸브.
그러니까 선택 밸브를 어떻게 열어주느냐? 여기 이제 우리 지금 대체로 가스 압력식으로 저장 용기도 열어주고 선택 밸브도 열어주는 화재가 나는 부분에 대한 선택 밸브를 열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 그 동작 개념, 동작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방출 시간, 가스계는 순식간에 방출해서 그 압력을 유지해서 꺼야 됩니다. 그래서 방출 시간에 대한 규정. 그래서 가스는 세나가 비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개구부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가스는 자체 작용하면 과압이 생겨가지고 그 공간 자체를 파괴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과압 배출구를 설치할 때 어떤 그 유의사항으로 설치를 해야 되냐. 과압 배출구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 이산화탄소에 대한 면적 기준은 있지만 할로겐화물 불활성 기체는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에 제공하는 설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과학 배출구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한론 소화 설비는 오존 파괴가 심해가지고 더 이상 약재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온 게 대체 약재들이 나왔습니다. 1990 몇 년도에 NFB에서 먼저 11개의 대체 약재를 발표했어요. 그게 한론의 오존 파괴하는 것을 제거한 물질하기 위해서 그 청정 소화약제, 크린 에이전트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이름을 바꿔서 우리도 이제 청정 소화약제라고 번역을 써다가 이게 오존을 파괴 안 한다는 거지. 약제 자체가 청정화는 아니다 해서 할로겐화합물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제는 대체 설비이기 때문에 한론의 약제의 조건, 어떤 조건을 갖추고 물안경 소독 분설자인가? 물안경 소독한이죠. 소독한 분설자. 그것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제 조건을 했었을 때 그 조건에 해당하는 실제 약제의 특성들을 우리가 잘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해 주셔야 돼요. 약제 종류를 어떻게 네이밍이 되는지, 분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름 가지고 명명 가지고 이제 그 분자식까지 생각이 낼 수 있어야 되고, 약제 특성은 그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약제들, 국내 출시된 약제 특성 정도만 핵심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 지금 출시되고 있는 게 현재는 그 약제 중에 FC3110 HFC 23, HFC 125, HFC 2278, 그 다음에 FK5112가 되어 있고, 플라스틱 기체는 다 되고 있고요. 할로겐 화합물 중에서는 그렇게 한 4종류 정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추가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가서 설계 프로그램의 성능 인증을 받았다면 그 약제는 어떤 약제에 대해서 설계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설계 프로그램을 팔 수 있고, 사람들은 그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약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프로그램이 성능 인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그 약제가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얼마 전까지는 그 4개의 종류의 약제에 대해서만 설계 프로그램들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4개의 약제. 그래서 4개의 약제 특성을 좀 아셔야 되고요. 할로겐 화합물이 왜 방출 시간을 제한하느냐 하는 것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특히 약제 저장량 공식 유도하는 것, 무유출 방식과 자유유출 방식 공식 유도를 이건 줄줄줄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자유유출에서 약제가
보통 무유출은 지금 우리 할로겐 계열은 무유출로 하고 있어요. 할로겐. 자유유출. 그래서 자, 우리가 자유유출 방어구역에 약재가 얼마만큼 방출이 되면 X 다시만큼 방출이 되면 설계농도 C를 만들었어요. 약재 독립부가. 그러면 X 다시만큼 방출되려면 저장 용기실에서 약재를 얼마만큼 보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저장 용기실에서. 이게 저장량입니다. 저장 용기실에 약재를 보내야 되는 것은 이게 액상으로 저장되는 거. 이산화탄소입니다. 대표적인 액상. 기상, 기체 상태, 할로겐 화합물.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죄송합니다. 불활성 기체. 할로겐 화합물은 아예 무유출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할로겐은 워낙 식초 방출이기 때문에 무유출이라고. 자, 이산화탄소는 액상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단위로 저장이 돼요. 여기는 밑에 3승으로 저장이 돼요. 킬로그램 단위니까 X 다시, 이게 지금 부피거든요. 얼마만큼 부피를 여기 뿌리면 농도 C가 되느냐. 이 부피에 해당되는 질량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부피, 밀도를 구하는 밀도인데 우리는 그걸 이쪽에서 선형상수 비체적이라 T도시에서 밀도는 T도시에서 비체적 분의 1이죠. 비체적과 밀도는 역수니까 T도시에서 비체적 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 T도시의 비체적을 우리는 선형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체적 T도시 화재 공간에서 약재가 어느 질량을 가진 약재가 방출이 되면 기체로 되면 얼마만큼 될 건가. 질량분의 부피가 비체적이죠. 그러니까 비체적 개념을 여기는 얼마만큼 약재가 뻥튀기 될 건가. 이 공간의 온도가 T도시라고 했을 때 그걸 알아야지 약재를 얼마를 뿌릴 건지를 알잖아요. 뻥튀기를 하는데 우리는 뻥튀기 한 봉지를 튀겨야 되는데 옥수수를 얼마를 넣고 튀겨야 되느냐는 것은 이게 몇 배나 불어나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옥수수를 얼마를 할 건지 하잖아요. 그게 비체적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부를 때는 이렇게 비체적을 곱해주고 불활성 기체로 할 때는 여기에서의 저장 공간에서의 비체적도 같이 따져줘요. 저장 공간 비체적도. 그래, S분의, 이건 그 방어구역의 VS, 저장 공간의 표준 상태에서의 비체적까지. 이렇게 S분의 VS를 곱해주는 거. 그러니까, 불활성 기체 쪽, 이제 자유유출로 유도를 할 때, 불활성 기체 쪽의 유도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게 이산화탄소일 경우, 그러니까 액상 저장 어떤 물질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두 개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산화탄소의 호스릴. 이산화탄소예요. 자, 약질한 고금속이 있고, 우리가 소화농도, 설계농도는 잘 아실 거고, 소화농도는 불이 꺼지는 농도고, 설계농도는 그게 여유를 해서 실제 설계할 때 적용하는 농도가 설계농도입니다. 자, CO2 소화설비. CO2의 물성. CO2는 상평연도를 상평연도를 가지고 상평연도.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 액체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고압 저장되어 있던 CO2가 저장 상태. 방출되면 압력이 떨어집니다. 대기압까지, ATM까지. 1 ATM 압력. 대기압 기준. 1 ATM까지 떨어져요. 1 ATM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방출. 이게 떨어져서 줄 톰슨 효과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 거죠, 고체 상태로.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게 운무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상평형도를 가지고 CO2에서 설비가 동작을 할 때, 저장 상태, 방출 상태, 그 다음에 방출되고 나서 실제 이제 줄 톰슨 효과를 일으키고 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 것까지를 CO2 물성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CO2의 상평형도를 그릴 줄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CO2 상평형도만 묻기가 심심하니까 물의 상평형도는 뭐냐 하고 또 이제 같이 물으니까 그냥 곁다리로 물의 상평형도까지 우리가 챙겨가시면 좋은 거죠. CO2는 저압식과 고압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큰 용기에 하나에 담겨져 있는 건 고압식. 그 다음에 큰 탱크에 들어있는 것은 저압식. 그런데 이제 저압식은 큰 탱크니까 이건 큰 설비예요. 그냥 용기가 아니라 큰 설비다 보니까 저압식은 다양한 안전장치가 돼 있더라. 라고 하는 개념 정도. 저압식이 이제 좀 더 안전장치가 많으니까 안전적인 측면에서 좋은 설비겠죠. 단점은 돈이 좀 더 들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정도. 의외로 호스릴 방식이, 호스릴, 이산화탄소 수화설비, 호스릴 설치에 대한 게 설치 기준들이 좀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게 딱 10점짜리로 호스릴 하나 묻기에 괜찮아요. 호스릴 설치 기준에. 호스릴 방식에서는 일단은 뭐 기준도 아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호스릴 방식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공간 내 이산화탄소가 10%만 있으면 즉시 즉시 의식을 상실하고 20%면 단시간에 사망이잖아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호스리는 사람이 직접 호스리를 들고 방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넓은 공간, 그래서 호스리 약재에 비해서 아주 충분히 다 열려봐야 그 공간 내에 방어구역 농도가 얼마 안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은 개방되어 있는 공간,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 중심으로 해서 다 아셔야 됩니다. 분말 소화 설비 1종부터 4종까지 분말 소화 설비, 특히 3종 분말은 열분해가 몇 번 되면서 그 메타인산은 용융돼서 그게 피복 효과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그래서 3종 분말은 산림 화재도 이게 이 3종 분말이 있어요. 이게 이걸 뿌려놓으면 그 나무 잎 같은 게 그게 용융돼가지고 유리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화염 확산을 이렇게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산림 화재에서도 쓰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타인산의 그 효과, 그 다음에 올소인산의 탈수 효과, 이 두 가지 것 때문에 그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방용, 상업용, 주거용,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작동 개념 정도야 아시겠지만 설치 대상, 설치 방법, 설치 기준 아셔야 되고요. 고체 에어로졸 설비 작동 개념, 기본적인 설치 기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고체 에어로졸 최근 설비잖아요. 자, 전기 쪽 한번 보게요. 전기는 자, 릴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우리 설비에 사용이 됩니다. 감지기가 화재 감지기라면 단락을 일으켜서 종단 저항을 거치지 않고 회로에서 릴레이 쪽으로 충분한 전기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릴레이가 동작을 해서 그 릴레이 동작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두 번째 설비들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를 전기 흐름을 이렇게 중계를 한다 해서 계전기라고 릴레이를 하죠. 그래서 릴레이에 대한 걸 좀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비상전원, 발전기 용량 계산합니다. 발전기 용량 계산은 기본적으로 용량 계산은 부하 용량에다가 발전 계수인가요? 그걸 전압과 허용 계수죠. 부하 입력 용량 곱하기 전압과 허용 계수를 곱한 게 발전기 용량이다. 그럼 부하의 입력 용량은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전동기 부하냐, 일반 부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부하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게 또 계수를 구해주고 해서 발전기 용량을 계산합니다. 발전기 용량 계산 방법을 아셔야 될 거예요. 비상용 발전기 쪽에. 그 다음에 비상용 발전기 다음에 축전지 쪽은 축전지 방식 방전 충전 축전지 원래 연축전지 알칼리 축전지를 전통적으로 비교하지만 리튬 이온 축전지까지 같이 비교를 지금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리튬 이온 축전지로 같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제는 그게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전기저장장치는 ESS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오히려 전기저장장치는 화재 시 전기저장치가 발생을 자꾸 일으키니까 화재를 자주 발생하니까 화재 특성 열폭주 현상이다. 그 다음에 주요 설비 어떻게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배터리용 소화장치 감지기, 배출 설비를 갖춰야 되는지,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을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비상전원 수전 설비.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그 자체가 전원이라기보다는 상용 전원을 강화해서 화재 시에도 상용 전원이 쉽게 나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전원을 갖추기 힘든 곳에 비상전원 수전 설비를 갖춰서 규모가 작은 데는 대신 상용력 쉽게 정전이 안 되도록 하는 거고, 자,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그다음 특별고압이나 고압으로 수전을 하면 뭐가 하나 생기겠어요? 수용관에 변압기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저압으로 수전하는 변압기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 비상전원 수전 설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비상전원은 아니지만 연료전지에 대해서 우리 좀 아셔야 되고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지죠. 그러니까 연료전지라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지다. 그래서 연료전지. 그 다음에 UPS
UPS. 이것도 비상전원은 아니지만 특히 잘 봐야 되는데, UPS가 교류 전원을 일부 전기 저장 장치처럼 축전지에다가 담아놨다가 화재 시에 즉시 축전지에 있는 전기를 공급하는 건데, 그게 축전지에서 화재가 많이 났다. 가끔 오히려 UPS를 많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인데,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UPS로 인한 화재가 나서, 그래서 UPS를 다이나믹 UPS로 바꾼다더라. 다이나믹 UPS가 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이나믹 UPS는 평상시 교류 전원에 의해서 모터를 돌리고 그 모터가 발전을 합니다. 계속 평상시에 발전을 해요. 그걸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정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발전기를 디젤 엔진으로 계속 돌립니다. 근데 교류가 딱 끊어지고 디젤 엔진이 돌 사이에 엔진이 켜져야 되잖아요. 전기가 발전이 중단될 수 있잖아요. 그때 평상시 발전기에 플라이 휠이라고 무거운 휠을 달려가지고 돌립니다. 그 플라이 휠은 무겁기 때문에 같이 돌으니까 모터가 꺼져도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돌아주는. 그동안에 디젤 엔진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켜줍니다. 그게 다이나믹 UPS. 그 개념을 가지시고 다이나믹 UPS 교재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시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 화재가 중요하죠. 전기 화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화재 50%는 부주의인데 나머지 50% 중에 절반이 전기 화재. 전기 화재는 뭐 여러 가지 전기 화재가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전류가 흘러서 전기가 많이 흘러서 과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 줄열, 그게 과전류 I 제곱 RT 만큼 T I C가 이 전류가 많을수록 I 제곱만큼의 줄열이 커집니다. I 제곱 RT만큼 줄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과전류에 의한 과전류가 왜 생기냐? 단락에 의한 과전류가 생기더라. 과부하에 의한 과전류가 생기더라. 또는 반단선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좁아진 도체로 집중되면서 그 과전류가 상대적인 과전류가 생기더라. 이런 과전류. 그 다음에 누전. 그 다음에 열이 축적된 것이 경과하는 거, 정전기 또는 접촉부에서의 과열, 각각에 대해서 쭉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 중에서도 또 트래킹, 원래 전기가 흐르지 않은 곳에 전기는 트래킹이 생기는 거, 트래킹 또는 흑연화. 계속 유기질 절연물이 거기에 스파크 같은 게 계속 노출되면서 그게 흑연화되면서 그게 전기가 나는. 일반적인 트래킹은 전극 사이에 오손물의 그 고전도가 형성되는 걸 일반적인 트래킹이라고 하고, 유기질 절연물이 계속 반복되는 스파크에 의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흑연 상태로 흑연화되는 것을 흑연화라고 합니다. 둘 다 통칭해서 트래킹이라고도 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접지. 이제 정전기인데, 정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특히 액체는 사류 유효물이 전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전기가 안 통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정전기가 돼요. 안 그러니까. 그래서 사류 유효물은 정전기 위험이 높다. 그래서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정전기의 큰 재해 현상 중에 하나가 낙뢰입니다. 낙뢰. 그래서 필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필회에 의한 급격한 내부 어떤 건물 내 전기 상승, 이 과도적인 어떤 이 물리적인 전기량의 값의 그 과도적 상승을 우리가 서지 전류라고 합니다. 서지 전류로 보호하기 위해서 서지 보호 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필요를 땅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접지를 합니다. 그래서 접지와 관련돼서 접지는 세 가지, 개통 접지냐, 전력 개통을 접지하는 거예요. 전기가 공급되는 개통. 그다음에 보호 접지, 기기로부터 사람을 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접지. 기기를 접지해서 사람한테 흐르지 않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전기는 저항이 낮은 쪽으로 흘러버려요. 인체 저항보다 더 낮은 접지를 해서 인체로 흐르지 않게 해요. 그 다음에 필요 시스템 접지.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이 개통 접지는 하나만 보면 개통 접지는 이게 전력 개통을 개통 접지는 첫 글자, 두 글자. 두 번째는 그 노출 도전부 이렇게 외함, 기기 외함에 대한 접지고 첫 번째는 전원 개통의 접지입니다. 전원 개통. 그래서 TN 접지냐, TT 개통 접지냐, 그 다음에 IT 개통 접지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IT. 그래서 전원 쪽을 T는 테라, 우리 막 맥주 마시는 테라는 대지라는 뜻입니다. 테라의 신, 대지의 신. 땅으로 흘려보내는 게 그거예요. I는 인슐레이션, 절연시켜버리는 거예요. 접지가 아니라 아예 절연시키는 거. 접지를 하더라도 엄청 임피던스가 높은 걸로 접지를 하는 거예요. 저항도. 이건 외향 쪽. T는 테라 땅으로 접지시키는, N은 개통에, 전원 개통의 중선선 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접지를 거기에 같이 묻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용어,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 용어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좀 이게 다시 또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지 저항은 낮아야 좋습니다. 그래야 땅으로 잘 흘러잖아요. 그러면 접지 저항을 낮추는 저감 방법이 뭐가 있느냐가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접지가 충분히 낮아져 있는지 저항이, 접지 저항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폴형이 있고 또 하나가 클램프형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뭔가 썰 많이 있습니다. 방식이. 그래서 그거 폴형, 클램프형 측정 방법들을 원리 그것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 굵기. 전선 굵기를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전선 굵기, 전선 굵기를 우리가 전선을 결정해야 되잖아. 얼마나 굵은 전선을 써야 될지. 전선 굵기를 결정을 하는 방법은 허용 전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엠퍼시티라고 그래요. 엠퍼시티, 허용 전류. 그러니까 열이 충분히 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전류가 얼마냐. 허용 전류가 크려면 단면적이 커져야 되거든요. 허용 전류에 따라. 또는 전압 강화. 전압이 우리는 20%까지 떨어질 수 있죠. 가늘면 전압이 확 떨어지니까 전압 강화를, 이 전압 강화 20% 이내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전선 굵기를 해야 되고, 또는 KSC, ISC 규격표 가지고 그냥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허용 전류, 엠퍼시티란 말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의 부분도, 전압 강화 식과, 계산식과 그 계산식이 유도되는 것까지 이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리 이거 할 게 남았어도, 5분만 쉬었다가 하시죠.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좀 더, 우리 이제 나눠드렸던 거 하고, 여기 이제 주요 부분 살펴보는 것은 뭐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5분만 쉬었다 하시죠.